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국가직 7급 1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1번 보시면은 허가, 특허, 인가 쪽. 허가는 명령적 행정이고 특허, 인가는 형성적 행정이죠.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무슨 말? 요건 갖추고 특별히 금지 규정 없고 하게 되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속행위란 뜻이죠.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허가니까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크고요. 여기에는 근거법 문헌이 분명합니까? 그렇지 않죠.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가 행정청이 아니고 주어가 사행입니다. 그럼 근거법 문헌 법상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불분명한 상태고요. 따라서 당해 행위의 성질 그리고 기본권 공익 관련성 정도에 따라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강학상 허가기 때문에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크고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겠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법률상의 요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라는 것은 여지를 남긴 겁니다. 무슨 여지를 남긴 거냐면 재량 허가의 가능성 여지를 남긴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첨예한 논쟁이 붙은 부분이고 해결책이 나온 부분이 아니어서 판례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강학상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원래 인정되는 권리인데 공익 침해를 우려해서 위험 예방 등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우선은 일반적으로 법규로 금지를 해놨다가 그 요건을 갖추어서 더 이상 공익 침해의 위험이 없어지게 되면은 원래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속적으로 해제를 시켜서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익 침해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지라는 것을 입법자가 전부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해놓은 1, 2, 3의 요건만 가지고는요, 그 행위로 인한 위험성을 전부 다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량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주장 부분이 바로 재량 허가입니다. 재량 허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견해가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판례가 채석 허가에서 재량성을 인정한 바 있고요, 러브호텔 사건에서 건축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 인정을 한 적이 있었죠. 이 부분은 물론 지금은 건축법 제11조 4항에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거부할 수도 있다는 규정으로 입법화되긴 했지만, 건축허가 문제 말고도 나머지 허가에서도 이와 같은 재량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논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량 허가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언급이 한번 언급이 된 것뿐입니다. 이건 아직 해결된 부분은 아니고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원칙적 기속행위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에, 여기서부터 읽어봐요. 여기서부터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이게 공익 침해를 막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금지한다. 상대적 금지, 언젠간 해제해 줄 것을 이미 예정해 놓았다.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하고 본래의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상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라는 일반적 허가입니다. 이건 일반적 허가고, 앞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는 이건 예외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 허가는 권리의 회복의 문제고, 예외적 허가는 권리의 확대의 문제며, 특허는 권리의 창설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고, 예외적 허가 및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법상 도로조명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곡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설권 행위로서, 도로는 곡물이죠. 곡물 중에서
공공용물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공공용물은 인공을 가하여 비로소 공익 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공공물과 자연공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건 인공공물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공공용물 쪽에서 이와 같은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고요. 공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설권행위죠. 설권행위 맞고 특허에 해당을 할 겁니다. 공물의 특허 사용관계입니다. 특별 사용관계 중에서 특허 사용관계에 해당하고, 공물의 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을 하지요.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우선은 이제 이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기본행위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무효인데 기본행위는 처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인데 그에 대해서 인가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하자가 치유가 되고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협의의 소익이 흠결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본다면 취소 소송에서 발생하는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는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그대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은 취소에서의 협의의 소익 논의에 플러스 알파로서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 그리고 무효인 처분을 다툰다라는 부분, 이 추가되는 것이지 취소이랑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소에 나오는 협의의 소익 문제 있죠? 그런 상황들, 효리상인가 이런 상황들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그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12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고 있는 문제들 있는데, 제가 국가직 9급 17년도 건가요? 하나 녹음을 해놓은 거, 이제 오픈을 해놓은 거 있죠? 공지한 자료에도 올라가 있고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아까 오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녹음했던 거. 아주 목소리가 좋고, 귀에 잘 들린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거를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이쪽으로 제가 넘어오게 되면은 11층에 그 스튜디오 있잖아요. 스튜디오. 우리 매직스쿨 있는 곳. 그 안쪽에 스튜디오에 에서 하루에 이제 한 2-3개 정도씩 계속 녹음을 할 겁니다. 녹음을 계속해서 뒤에 이제 아름다운 음악도 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될 거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풀 때 고민했잖아. 풀 때 고민은 금방 없어지죠. 금방 없어지니까 OX 처리되어 있는 거, 이래서 O, 이래서 X라는 것도 계속 여러분들이 귀에 달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계속 떠올리란 말입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녹음을 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 협의를 했는데, 뭐 정규 강의라거나 이런 걸 들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또 인강에 그거를 제공하면 프리미엄 붙여서 좀 가격 올리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내가 지금부터 녹음하는 매직의 소리 법령도 있고 판례도 있고 이제 기출도 있고 다 녹음이 될 텐데 이것들은 모두 다 그냥 오픈한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지한 자료에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제가 음원 파일을 올리는 거는 지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규 강의하고 매직스쿨 학생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전부 다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 절차입니다.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행정지도, 신입처지에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특별법, 행정 절차에 관한 특별법, 원칙적으로 행정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행정절차법 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들어있는 내용은 신입처지의 5가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신입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입처지에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이유 제시죠. 23조의 이유 제시고, 이유 제시의 정도는 처분 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상대방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당사자 등에게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지위 승계에 대한 규정이 행정절차법에도 나오는데 저 승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그게 신고 영업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형 결정 신고, 이용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유흥주점 영업허가 허가 영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특허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사실상 양수를 했다라는 것은 사법관계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공법관계에서 법적으로 양수인의 지위가 아직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률상 양수인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게 법률상 양수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위가, 공법관계에 있어서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승인이라는 게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수리가 나오게 되죠. 그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를 요한 신고고, 그에 대한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수리가 되는 겁니다. 이 허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대물적 허가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랬을 때 공법관계에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역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죠. 이건 둘 다 똑같은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에 따른 수리가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는 별도의 행정청의 강상 인가,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통칭 수리, 인가 합쳐서 승인이라고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을 하므로 권익 제한 의무부가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절차법 제21조와 22조 3항입니다. 근데 거부 처분에 대한 얘기죠. 거부 처분은 이건 기대권을 침해하게 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인데, 판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 과세 처분 등의 이런 식의 침익적 처분 말고도 수익적 처분에 취소 처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취소 처분도 당연히 적극적 불이익 처분, 기득권 박탈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송파구 사건이죠. 하급심이라고 했죠. 무시해도 된다고 했죠. 같은 하급심인데 강남구 사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법제처에서 법무부 어느 쪽에서 이쪽은 기관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어쨌든 유권 해석을 했어요. 유권 해석을 해서 이거 정보공개 청구권자 된다고 봤어요. 된다고 봤는데 교수님들이 가장 핫바리 판례를 자꾸 주목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엄연히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없다고 말하실 때 있고, 판례 자기가 말한 내용이랑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없다고 말할 때 이게 최초의 판례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두세 개 판례가 있을 때 있고 이럴 때 있어요. 이건 교수님들 미스거든요. 미스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하는 거죠. 교수님들이 문제 오류를 내시면 왜 그렇게 내는지의 경향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교수님들은 어디만 보고 계시다고요? 송파구 사건만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한 문제 봤어요. 한 문제. 강남구 사건 반영해서 지자체의 정보공개 청구권자 지위를 인정한 문제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 완전히 맞는 거 찾으세요. 송파구 사건에 이게 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들이 계신데 틀린 거지만 우선 넘어가고,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인터넷 검색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행정 절차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보 절차에서도 공개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법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게 되면 예외 사유 아닌 겁니다. 그죠? 예외 사유 아닌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서핑 못하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그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공개 안 해줄 겁니까? 모든 국민 아닙니까? 인터넷 못하면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긴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자기가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상 취득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문, 취득이 포함되어 있죠. 불문.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원본, 사본 불문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그쵸?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물론 헌법 21조를 근거로도 바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 맞습니다. 직접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공개법이 1996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위법인 정보공개법 적용시키는 게 맞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보공개법이 보호하는 구체 권리라고 판시했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권리의 침해 문제에 해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 지자체는 뭐예요?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예요. 그게 아니다. 알겠죠? 해서 정상적인 분이 출제하셨을 때 상황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그렇죠? 공부가 덜 되신 교수님이 들어오실지 아니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들어오실지는 모를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제가 이의제기 할 겁니다. 판례 번호 다 던지면서 이의제기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의제기 해야죠. 이의제기를 하긴 하겠지만 또 먹힐지는 모르는 문제예요. 그들이 고집 부리면 또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판례거든요. 판례가 있는 건 맞는데 공개되지 않은 판례란 말이에요. 유권 해석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론적으로 틀린 거긴 맞는데 또 그들도 명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우리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강이직이 있죠. 대강이직.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4개 중에서 일반법이 있는 건 오직 하나, 대집행.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며 공작보형이죠. 공작보형, 공법상 의무불이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보충성 원칙, 이익형량, 비례원칙. 부자기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 전환규범. 그러니까 전환 명령으로 철거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침해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여부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 법적 근거로서의 전환 규범이 없으면 철거 명령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환 명령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전환 규범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전환 명령도 못 나오는 거고 못 나오게 되면 대체적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의무조차도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그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 특정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뭐 대집행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전후 송달 문서 종합적 판단입니다. 전후 송달 문서 종합적 판단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에 또는 그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의무자가 그 의무행위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물론이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앞쪽에 비용 납부 명령이 나왔다는 얘기죠. 계고 확정 실행 비용에서 4번째 단계에 있는 것이 비용 납부 명령입니다. 비용 납부 명령.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비용 징수죠. 비용 징수. 비용 징수는 징수라는 표현은 강제 징수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6조에서. 이건 5조고 이건 6조고 두 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 5조의 비용 납부 명령 여기까지가 대집행 절차고 이거는 별도의 의무행악보수입니다. 의무행악보수로 이거는 비용징수, 강제징수 말하는 겁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있고요. 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질서 통지에 해당을 하며 판례도 이렇게 그대로 판시했습니다. 이거는 통지받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확정도 역시 마찬가지 통지가 되는 것이고 계고가 반복된 경우에 1차, 2차, 3차 계고가 나오게 되면 각각의 계고는 행정소 대상인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게 아니라 최초 계고, 최초 독촉 이것만 되는 거죠. 1차 계고와 1차 강제징수는 1차 독촉만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비권력적 작용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절차법 48조 1항 후단이죠. 후단에 보게 되면 강제성 논의가 있고 전단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례성 언급이 있고 2항으로 가게 되면 48조 2항에는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규정이 있고 이거 세 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항 후단 48조 1항 후단에 따라서 강제성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뭐예요? 위법하지 않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국가 배상 책임의 요건에서 위법성 바로 깨졌잖아요. 바로 깨진 거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두 번째는요. 직무행위입니다. 직무행위. 세 번째는 집행하면서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 과실이죠. 다섯 번째는 법령 위반, 법령 위반이죠. 여섯 번째는요 손해, 그렇죠? 손해. 일곱 번째는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국가배상은 내가 공무원 시험 봐서 공직을 가려고 했는데 근데 옷에 실밥이 묻어가지고 면접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가 됐어요. 해인이 됐습니다. 공직행실밥 해인입니다. 공직행실밥 해인 이거 아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깨진 건 뭐가 깨진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지 국가배상을 하죠.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누가 넘겼어요? 누가 왔다 갔어? 누가? 네가? 알았어. 누구랑 싸웠어? 안 싸웠어 오늘은? 알았어. 위법성이 깨졌어요. 위법성이 깨졌으면 당연히 배상 책임이 없어요. 수익적 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당연히 수익적 처분에 붙이죠.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조건부 영업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경우에는 요건 충족적 부관이죠. 법률 효과 부분이 아니라 법률 요건에 붙이는 게 요건 충족적 부관이고 조건부 영업허가. 그 요건 충족적 부관은 부담 또는 부담이나 조건의 형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부담이 처분 당시에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다고 하게 되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부관이죠. 어쨌든 부담도 부관이고 부관이라는 것은 주된 행정행위의 일내용입니다. 주된 행정의 일내용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같이 하게 되고 주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죠. 처분시기 때문에 그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처분에도 영향 못 미치는 거고요. 소급 안 되는 거고 부관에도 영향 못 미치는 겁니다. 부관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과세 처분을 위한 행정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이거 답 좋네. 게임 끝. 그죠? 세무조사 결정은 한 곳에 정의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결정은 세무조사를 나가기 전에 행해지는 내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지만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수행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봤던 게 판례 입장이죠. 처분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조기에 근본적으로 법률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돼서 뭐가요? 장래 위험으로 세금 부과, 조세 부과를 언급하면서도 또한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3조 1호, 2호, 3호, 4호, 1호 항고, 2호 당사자, 3호 민중, 4호 기관 소송이죠. 3조 2호에 해당하는 당사소송에 해당을 하는 것이며 당사소송에는 뭐가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이 있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쪽이 있는데 여긴 처분이 없죠. 처분이 없으니까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쪽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겠네요.
곡물, 이거는 이제 물이죠, 물. 예, 워터. 그래서 공워터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천 점용권은 하천의 관리 주체에 대한 일정한 특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라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해당을 한다. 하천 점용권은 앞에 나왔던 도로 점용권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곡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특허, 지금 요 얘기 나오니까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우선은 곡물의 사용권에 대한 문제, 곡물의 사용권. 곡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이 곡물이 무슨 곡물이냐면 공공용물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곡물 세 가지죠. 일반 공중에 제공되고 행정주체에 제공되고 보존을 강제하고 일반 공중, 행정주체, 보존 강제 중에 일반 공중 쪽에 해당을 해야지 사용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제 공공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질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을 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걸 우리가 인공곡물이라고 하죠. 도로. 그 다음에 자연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연곡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곡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문제는 일반 사용관계하고 그 다음에 특별 사용관계하고 이렇게 나눠질 테고, 일반 사용관계가 아니면 그럴 땐 특별 사용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 사용관계의 개념증표는 요건이 3개가 있죠. 첫 번째는요,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래 목적.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무상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요건 중에 하나만 깨지게 되면 일반 사용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이고 특별 사용관계로 전환됩니다. 특별 사용관계 같은 경우에는 허가, 특허, 관습, 계약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허가 사용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사용관계가 있고 관습상 사용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계약 사용관계가 있습니다. 관습상 사용관계, 이건 관습법 얘기하는 거고 계약상 사용관계, 이건 사법상 계약 얘기하는 건데 이쪽으로 문제가 출제된 일은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인류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들도 이거 두 개만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기서 허가 사용관계라는 것은요, 이거는 일시적 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학상 허가받고 사용하는 것이고 특허 사용관계는 계속적 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적 사용을 말하게 되는 건데 허가 사용관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사 같은 거 간단한 거 할 때, 전봇대 세우고 뭐 이런 거 할 때 허가 사용관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도로 점용 허가, 주유소를 한다고 점용 허가를 받는다거나 하천 점용 허가 뭐 이런 걸 받게 되면은 이건 보통 이쪽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특허 사용관계. 그러니까 곡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채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저 하천이 국가 저지면 국가, 지방하천이면 광역지자체 얘기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은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들어와서 딴짓거리 한다고 와서 뭐 수용하고 한다고 내쫓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제3자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 그거는 국가나 지자체, 행정 주체가 얘들을 강제하게 되는 거지 내가 내보내는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채권이고 물권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죠.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다. 공용 페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표시는 어느 법에서는 묵시적 의사표시 인정합니다.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 페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냥 뭐 바로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건 우리 명박이 형이 남대문에 불 질렀을 때 그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되죠. 5급 공채 출제됐던 문제 생각해 보시면 남대문이 소실되었다. 과연 이것은 곡물인가? 계속 곡물이다. 이거야, 계속 곡물이다. 공용 페이지에 의사가 따로 표시가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그냥 잿더미잖아요. 그죠? 담배째하고 뭐가 달라? 담배째인데 저건 남대문이에요. 저 쟤는 남대문이라고 나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건 남대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복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 이상은 별도의 공용 페이지에 의사표시가 있지 않은 이상 곡물이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곡물이 소멸하는 거 아니죠. 관련돼서 밑에 문제까지 같이 고려를 하시게 되면요.
여기에는 이 인공곡물하고 자연곡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곡물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곡물이 소멸한다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곡물이 만들어지고 곡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국공유 재산이라고 치게 되면 곡물이 성립한다는 것은 일반 재산이 행정 재산으로 전환된다는 것이고, 곡물이 소멸한다는 것은 행정 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곡물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문제는 형태적 요소로서, 형태적 요소의 제공 문제와 함께 의사적 요소로서 공용 지정과 공용 폐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형태적 요소의 제공, 소멸 이런 게 필요한 건 이쪽이니까, 그건 쉬우니까 의사적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 별도의 공용 지정이 있어야 됩니까? 공용 지정이라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자연곡물은 곡물로 성립하기 위해서 공용 지정이라는 별도의 의사적 요소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로 나오니까. 하지만 그것이 소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인공곡물과 자연곡물을 불문하고 공용 폐지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의사표시라는 것은 당연히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용 폐지 소멸 쪽 얘기하는 거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것만 가지고 바로 곡물이 소멸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만 갖고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공용물의 일반 사용료, 본래 목적대로 사용, 그 다음에 자유로의 사용, 그 다음에 무상 사용, 다른 개인의 자유 이용과 이거죠. 자유.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방해. 어떤 방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천이나 바다에 가서 좀 물놀이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뽀뽀하면 안 돼요. 뽀뽀하면 방해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길 가다가 다른 사람 다리 걸면 안 됩니다. 갑자기 태클 연습해야지 막 그러면서 다리 걸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고요. 본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 목적대로 사용, 자유로의 사용, 근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 사용, 이게 일반 사용 관계입니다. 일반 사용 관계. 국유의 하천 부지는, 이건 국가 하천이란 얘기죠. 국유의 하천 부지는 자연곡물로서 별도의 공용 개시 행위가 없더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곡물의 성립, 자연곡물, 공용 지정, 이건 공용 지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별도의 공용 지정이라는 의사적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재산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일반 재산이었다는 얘기죠. 곡물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경찰작용, 경찰법에 대한 문제인데 별거 없으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뭐 고유한 논의 뒤에 지방자치법 쪽은 아예 지자법 파트에서 하나 생략할 게 있긴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이건 완전 총론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적법하죠? 손해배상 아닙니다. 손해배상 아니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재산상 손실이라고 하는 순간 손실보상 의심되면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경찰은 현재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고요.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2013년도 4월 5일 2013년도 4월 식목일날 손실보상 규정을 국가가 선물하였습니다. 손실보상 규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에 제정되어 있어요. 1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그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하에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제 느낌 왔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작이 뭐예요? 공권력의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한 부작이다. 재량의 영으로 수축 얘기하는 거예요. 재량의 영으로 수축.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다른 각도 접근도 된다는 설명도 드린 적이 있죠. 이걸 재량의 영으로 수축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거는
국가나 공무원이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게 되면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재량의 영업수칙 부정할 수 없고요. 근데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 같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공권력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량의 영업수칙과 결론은 같지만 재량의 영업수칙이 아니라 소극적 남용론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비례원칙 얘기할 때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과소금지원칙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침익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비례원칙 위반,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과소금지원칙 위반으로 비례원칙 위반 성립될 수 있는데 그중에 과소금지원칙 쪽으로 인한 소극적 남용론, 그쪽에 대한 판례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에 그렇게 나온 문제 하나 있었죠.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 그럼 어쨌든 위법한 부작위는 맞습니다. 재량의 영업수칙으로 보든 소극적 남용론으로 보든 간에 국가 배상 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음주 측정 말하는 것이죠. 음주 측정. 이거는 도로교통법 44조 2항 말하는 것인데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안에 그쳐야 되겠지만은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후 안 나오네. 후 안 나오네. 더더더 네. th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문제라고 내다니.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려고 하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무슨 말이에요? 불심검문, 거동불심자 얘기하는 거예요. 거동불심자. 거동불심자를 만나게 되면 불심검문할 수 있죠. 불심검문 정리 또 한번 하고 불심검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직법 3조입니다. 3조에 보게 되면 이제 불심검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심검문의 방법, 내용은 4가지가 있어요. 불심검문의 기본은 질문입니다. 질문, 이게 얘들의 원래 목적이고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친구가 거동불심자가 천천히 걷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거동불심자는 되게 좀 빨리 뛰어요, 원래.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같이 뛰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되게 달리기를 되게 잘해요. 그럼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숨이 차서. 그래서 정지를 시켜요. 정지를 시켜야지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그게 정지예요. 정지고, 정지를 시켰죠? 정지를 시켰는데 막 움직이려고 하고 밑에다 본드 딱 붙여놓고 그래야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되게 쪽팔려. 어떻게 쪽팔려? 얘가 지금 좀 뭐 예를 들어서 잠옷을 입고 나와 있어. 되게 쪽팔리죠? 쪽팔리니까 동행 요구를 해요. 동행 요구. 지금 드는 얘는 다 말도 안 되는 얘입니다. 동행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바로 알아보기 쉽게 힌트 줘서 임의동행이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죠. 동행 요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게 되면요, 동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임의동행이 되는 건데 뭐 임의동행 주면 땡큐고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가 있어요. 소지품 검사, 이게 이제 원래 법에는 소지품 검사라고 안 돼 있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라고 돼 있어요.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불심검문은 행정조사다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경찰이 하니까 경찰조사죠.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정지는요 의무부과는 하명이에요. 얘는 부작위 하명입니다. 움직이지 마 하명인데 이와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명인데 강제수단 없다.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죠. 교수님들은 이제 미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돼요. 답변 안 해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조사는 행정조사인데 임의조사다. 비권력적 조사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행 요구는요 안 따라가도 돼요. 경찰관서로 파출소나 지구대나 이런 데로 가자고 얘기를 할 텐데 자기가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 불신검문의 대상자한테 분리할 때 가자고 하는데 안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지도, 경찰지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게 되고,
예, 소지품 검사는 별도의 의무부가 안 해요. 이거는 선 의무부가 하명처분 없어서 이건 즉시 강제. 이런 식으로 봐요. 예, 가능하고요. 근데 이 흉기 소지 여부 조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무 때나 남의 가방 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막 가서 옷 뺏기고 안에 너 뭐 있지?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톡톡 요거 한번 해줘야 된다고요. 톡톡. 예, 톡톡. 가방 톡톡. 그 다음에 가슴 톡톡. 한 다음에 칼. 그러면서 뺏으면 돼요. 톡톡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외표 검사. 외표 검사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는 톡톡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방 까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검문 맨 밑에네요. 예, 했을 때 어떠한 죄를 거동불심자를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정지, 하명할 수 있고요. 질문, 원래 그거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에 수반하여 흉기 소지 여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18번 국가배상법 2조의 국가배상 책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이건 헌법상 권리죠. 기본권에 해당하고 면책이라는 거는 예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29조 1항에서 이미 인정한 권리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의 일반을 위한 것이라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은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였잖아요. 이거 제대로 내신 분 한 분밖에 못 봤네. 예, 이거죠. 순서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이익 요거 들어가죠. 들어가서 개인의 이익, 사익, 그 다음에 일반 공익 이렇게 되면 배상 책임 인정되고 이렇게 되면 배상 책임 인정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배상 책임 인정 안 되고 다시 말해 사익 보호성이 인정돼야 된다. 예, 과거에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만 사익보상을 일관되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판례가 위법한 자기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역시 사익보상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죠. 학설은 그에 앞서서 먼저 요구했었고요. 성폭력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이건 주 빼고 종 질문한 거야. 주 빼고 종. 주는 뭐냐면 주는 저게 그 중학생 성폭행 사건도 비슷하긴 하지만 원래 판례는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었었죠. 여기서 나왔던 게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이라는 것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다를 말할 때의 판례,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도 아니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령 플러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여기도 안 걸리는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존중, 권리 남용, 공소 양속, 안전확보자기 의무 이런 걸 위반해도 위법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권 침해야. 인권 존중 문제가 피해자 그 여학생 성폭행 당한 여학생한테 범인 식별시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앞을 걸어가면서 지목을 하도록 했던 부분이 주예요. 그게 주고 이건 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놈아들이 밖에 나가서 뭘 했냐면 노래방 가고 도우미를 부르고 여자애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여학생의 그 인적사항을 다 까발렸어요. 막 그 새끼 막 그러니까 지가 뭐 행실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성폭행이나 당하고 다닌 거지 막 그러면서 걔 학년하고 학교하고 다 까발렸단 말이에요. 다 까발리면 어떻게 돼요? 동네 좁은 동네에서 그죠? 서울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방에서 소문 다 난 거죠. 걔 성폭행 당했다고. 그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주는 범인 식별실이고 그 다음 종은 노래방입니다. 지금 노래방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방 인적사항을 공개 누설하였다.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직무행위가 아니라 없어졌네요. 공직행, 실밥. 공직행, 실밥에서 직무행위, 아니라 집행하면서죠. 외형설.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에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죠. 뭐예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거야.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 실제 직무행위 아니다. 주관적 의사 없다. 그 다음에 권한을 벗어났다. 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상관없다. 예,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외형설 그것이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패스다. 이게 오늘 아침 9급 지방직 9급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 하나 나왔죠. 인사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증 위조. 이거예요. 인사 담당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공무원증 만들고 앉아 있으면 직무집행하는 중이라고 누구나 보죠. 그렇죠? 19번. 네, 이게 고유한 저거 이제 완전히 강론 문제인데 뭐 선결처분 이런 거 나오면 완전 강론이에요. 이건 여러분 아예 몰라도 되는데 총론 문제에 겹쳤던 게 뭐냐면 3번. 총론 문제에서 이게 9급에 출제됐 9급에 나오면 총론이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경계가 워낙에 애매하기 때문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은 이게 뭐 부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부도지사, 그 다음에 일반시 부시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부군숙 이런 거는 뭐로 만들라고요? 이런 거는 지방자치법, 법률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 내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총론에 출제된 적이 한번 있었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오늘 문제 간단하고 좋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차별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어려워져야 돼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고. 네. 우리나라 우리은행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뭐예요 그게? 남의 나라 남의 은행 뭐 이런 거.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과태료죠. 과태료 일반법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의 당사자가 바로 당사자와 검사죠. 당사자와 검사입니다. 과태료 받는 사람, 질서 위반 행위자와 검사죠. 이렇게 되고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니까 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과태료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송사건이 아니잖아요. 비송사건 절차법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아니니까 이거는 판결의 형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재판이 결정의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고 했을 때 항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즉시 항고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즉시 항고하도록. 항소를 제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즉시 항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랑 비교해봐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이쪽하고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 여기서의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행정소송법 쪽은 즉시 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다인데 여기는 있다예요. 여기는 있다. 이거 법에서 인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워낙 유니크해서 바로 기억이 되죠. 과태료 재판 쪽에서는 즉시 항고로 불복하고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거꾸로 있다 이거거든요. 이건 법령 문제예요. 법령 문제. 과태료 재판의 경우에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직권심리 있잖아요. 직권심리. 그 법리가 과태료 재판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보세요. 일건 기록 현출되어 있다.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직권심리 배웠을 때 배웠던 그 1, 2, 3 3터치 그거잖아요. 그 직권주의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냐? 명시적인 주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건 기록 현출이 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심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명시적으로 구두든 서면이든 간에 주장된 부분, 명시적 주장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런 주장도 있는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만 하면 일건 기록은 현출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며 그러면 어느 범위 안에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건데 라고 하니까 명시적으로 주장된 사유와 기사동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하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판례가 말했죠. 물론 판례가 그렇지 않니? 라고 이렇게 예쁘게 말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결론이 바로 기사동이에요. 결론 기사동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둘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자가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둘 이상이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질서위반 행위를 성립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각 성립시킨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신분 걸 때가 있어요. 신분 걸어가지고 신분에 따라서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요. 신분에 따라 성립이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을 하게 되면 그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걔도 질서위반 행위를 한 걸로 본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라고요?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성립시킨다. 근데 면제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러면 신분이 없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면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이거를 기억하면 다 끝나는 문제고요.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통고 처분은 아무 짓 안 하고 가만히 있기, 법정 기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통고 처분하고 과태료 항상 비교하는 거잖아요. 60일 이내 이의 제기하죠. 60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행정청이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알려주면은 이제 과태료 재판이 열리는 거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효력이 소멸하죠. 그래서 통고 처분은 가만히 있으면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얘는 6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면 그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이렇게 소멸을 하는 거죠. 끝난 건가? 끝난 거네요. 그쵸? 20번까지네요. 그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뭐죠? 2015년도 국가직 7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